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열어야 좋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7년 차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다 하실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으셨을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라든지 그런 소름 돋는 일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절대로 없으실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라는 말로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지금 소름보다는 정말 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 입으로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연애를 할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해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아니더라 하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다정함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살면서 어떻게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눈을 뜬 그 순간부터 하루가 지칠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오늘 아침 일어날 때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사귀는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의 시작을 물어보는 남편은 꾸준하고 제 기분을 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시집을 먼저 간 언니들은 늘 저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더 손해가 되는 일이다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맞벌이는 당연한 것이고 육아도 여자의 몫이고 집안일도 여자의 몫인데 양가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도 여자의 몫이라고 남자들도 물론 공평하게 챙겨야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크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는 걸로 하자고 말을 했거든요. 그게 결혼을 한 이후에도 잘 지켜졌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남편은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챙겨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저희 남편은 세상의 중심이 저인 것처럼 저에게 다정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단박에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긴장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요. 조금의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아서 늘 몸에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어디 흘리거나 묻히는 게 싫어서 조심하고 천천히 식사를 하고 주변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제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밥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 사람이었죠. 늘 저에게 조금의 실수는 괜찮다고 너무 긴장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체하거나 하지 말라고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밥상머리에서 정말 많이 혼났었거든요. 얘가 좀 쓸데없는 걱정도 많고 조심한다고 부산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지. 우리 시어머니께서 말이야.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애를 얼마나 혼냈었는지 몰라. 7살짜리 애가 포크로 밥을 먹는다 하면 젓가락 하나 쓸 줄 모르는 바보라면서 그렇게 혼을 냈어. 서툴게 젓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으면 온 동네 거지들이 친구하자고 하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제 앞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참 완벽주의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부담스럽거나 싫은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제 앞에서는 편안하게 마음대로 굴어도 괜찮은데 너무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기까지 해?
아이, 그래도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기특하지는 않어. 기특이라는 말이 부부 사이에 어울릴까요? 저는요, 항상 저희 두 사람이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고마운 거지, 기특하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장모님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지, 아니야. 죄송하기는 무슨. 그만큼 우리 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뜻인데. 나야말로 고마운 거지.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 궁금했는데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주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드신 건지 첫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희는 결혼을 전제해 교제하는 사이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고 부모님 두 분이 전부 살아계셨는데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 있고 홀시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고향은 부산이었습니다. 경상도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괜히 지레 겁을 먹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죠. 누나들은 전부 부산에서 결혼을 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고 남편만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크셨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아들, 귀한 우리 새끼의 표본이셨죠. 그래서 남편 혼자 서울에서 지내면 외롭다,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거다 하시면서 꾸역꾸역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구한 집에서 말이죠. 결혼을 마음먹은 뒤로 제일 큰 산처럼 느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그렇고 전부 제 편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시어머니는 달랐거든요. 첫 만남에 저를 보는 그 눈빛이 우리 아들을 빼앗아갈 나쁜 년을 보듯이 보셨어요. 그게 착각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 눈빛을 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 여자로서 딱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람이 넘쳐도 너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느낌요.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건지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다니까요. 이 정도면 병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늘 가운데서 중재를 잘 하던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말이라 하면 꿈뻑 죽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평생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께 쓴소리를 해준다면 이 정도 난관은 금방 끝이 날 거라 생각했죠.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아이까지 낳게 되면 어떻게 며느리를 라이벌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점점 하나뿐인 내 아들에서 우리 며느리의 남편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된 건 둘째 시누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미 첫째, 둘째 시누이 모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두 분은 만나기 어렵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계셨고 첫째, 둘째 시누이들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상견례도 아니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만나는 자리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인사를 하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둘째 시누이가 딱 임신도 했겠다. 서울 구경도 하고 싶겠다. 겸사겸사 서울에 온 거예요. 첫째 시누이는 못 봤지만 둘째 시누이는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나이가 많이 찬 것도 아닌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해도 괜찮은 것을. 저희도 이제 30 중반이라 슬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도 몇 개월은 걸릴 텐데요. 몇 개월? 나는 우리 아들이 거의 40 가까이 먹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손수 밥 지어 먹이는 게 꿈일 정도였다니까.
취직도 말이야. 부산에서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 엄마도 진짜 오바라니까. 아니 군대도 갔다 온 다 큰 애가 자기 먹고 살기를 알아서 찾겠다는데 심장이 왜 덜컥 내려앉아? 나랑 언니 보고는 여자 나이 30 넘기면 안 되는 법이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더니 아유 아들은 40 돼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참 이상한 논리야 정말. 너는 가만히 안 있어? 어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끼어들고 그래. 엄마가 아들 옆에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자식 새끼 낳아봐라.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내가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취직했다고 하자마자 짐 싸서 서울에 왔겠어? 평생을 살았던 부산을 두고.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건가 싶었어요. 제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는지 둘째 시누이가 괜히 제 눈치 한 번을 볼 정도였죠. 오죽하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만하라면서 말리기까지 했다니까요. 본인이 듣기에도 제가 도망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커피를 호로록 마시고 있으니 주변 소음까지 줄어든 건지 정막이 고요하게 흐르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해 보려고요. 그동안 생각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신혼집이야 큰 평수가 아니어도 되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적당히 혼수 준비하고 결혼식도 준비하려고요. 지금 사는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가라는 소리냐? 지금 사는 방 딱 2개밖에 없는 작은 평수집인데 거기서 셋이 어떻게 살아? 큰 집을 구하던가 해야지. 내 집만 해도 방 하나를 꽉 채우는데 거기다가 며느리 짐까지 들어온다고?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그 집엔 자기 방도 있어야 한다면서 말을 하는데 남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한숨이 살포시 나왔어요. 결혼이라는 게 당연히 저희 2사람이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께서는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삶의 터전이었던 부산을 뒤로하고 서울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시어머니의 거처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부산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같이 살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 결혼을 어차피 천천히 준비할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질서 정리가 안 된 것은 좀 아니다 싶었죠. 엄마, 당연히 신혼 살림은 우리 둘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말을 하셨던 것처럼 혼자 살면 집안일이며 밥이며 어떻게 챙겨 먹겠냐고 도와주시겠다고 한 거 그거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혼자서 할 줄 알고 또 결혼하게 되면 저희 살림은 저희 둘이서 알아서 정리할 건데 엄마가 계시면 좀 그렇죠.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야? 아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부산으로 다시 와야지. 엄마가 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이 부산인데 부산집 그거 아직 놀고 있잖아. 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엄마가 나 애기 낳으면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 부산 집도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남편이 있는 서울로 짐 싸들고 오신 것이었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었죠. 그 집 정리했으면 오갈 곳 없다는 이유로 눌러붙으려고 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둘째 시누이가 제 편인 건지 일부러 말을 해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애 봐주는 사람이냐? 이것들이 하나같이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나한테 효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지. 너희들 내가 무슨 식모살이하고 너네 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 엄마를 도대체 뭘로 보고?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서는. 언제는 아들 뒷바라지만 생각했다고 하시더니 둘째 신우한테는 바로 말부터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가운데 끼어서 눈치가 보였죠. 성질을 팍팍 부리시면서 둘째 시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제가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둘째 시누이가 면박을 받아서 얼마나 민망했을지 결국 가운데서 남편이 정리를 했죠. 서울에 계속 남아 계신다고 하시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어디 지내실 곳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건지 시어머니께서 바로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도 결혼 막 하고 나면 서로 생활 패턴이라는 게 달라서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을 텐데 적응을 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다 도와주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 거기다가 너희도 금방 아이 가지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애 봐주고 하면 되지. 언제는 애 봐주는 사람이냐고 성질을 팍팍 부리시더니 30초 만에 말이 바뀌는 것도 그러더니 본인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서 같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결혼을 정말 준비해도 괜찮겠구나 싶겠어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자리를 마무리했고 저희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혼에 무슨 합가를 하겠냐고 결혼은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남편에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시어머니께 합가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부산에 가시라고 말을 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 결국 대판 삐지게 되었고 바로 짐을 싸서 부산에 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선 엄청나게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부산까지 간 마당에 걸림돌이랄 것도 없어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시어머니께선 정말 필요한 일 아니고서야 서울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은 해방감이 느껴진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다 하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죠. 둘째 시누이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꽤 도와주셨나 봐요. 그 육아에 지친 마음을 달래서 주말마다 서울에 오시는 겁니다. 서울에 와서도 조용히 남편 얼굴만 보고 가시느냐?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도 안 썼겠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시는데 본인은 바닥에선 못 잔다고 저한테 바닥에서 자라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침대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소름이 다 돋는 줄 알았어요. 평일에 매일 한 침대를 쓸 텐데 주말에 따로 자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소파에서 자라고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했더니만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시며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 나중에 노후에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는 거죠. 결국 남편이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고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안방으로 일부러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옆에 누웠더니만 저인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거실 바닥에서 재울 수 있냐고 난리를 치시는데 결국 아들이 바닥에서 자는 꼴은 못 보겠다며 본인이 거실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잔소리가 확 늘어나셨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안 하는 거냐, 살림살이 정리할 줄 모른다, 냉장고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우리 아들 살 빠지겠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트집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저에게 살림을 못해서 안 되겠다고 본인이 가까이 살았어야 했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그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셨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러 주말에 출동을 하셨죠. 주말이면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매번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 치이고 주말에는 시어머니께 치이고 정말 제 인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딱 하시는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찾아오신 거죠. 어머나, 사돈도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이번 주에는 안 오시나 싶어서 찾아왔더니 이서방,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건 다 해놨나?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이제 곧 추워지니까 보일러 미리미리 점검해두라고 안 했었나? 그리고 욕실 수채구멍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베이킹소다 섞어서 뜨거운 물은 부어봤고 지난번에 보니까 빨래에 얼룩이 그대로 있던데 그거 내가 빠는 법도 알려줬었잖아.
저희 엄마 작정을 하신 사람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남편이 앉아서 쉬지도 못하게 일을 시키셨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자 어디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는 남편을 시켜대는데 남편도 대충 눈치가 있으니까 일부러 저러시는구나 싶었는지 나서서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입대빨 나왔지만 본인이 하던 짓을 저희 부모님이 똑같이 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날 저희 부모님도 신혼집에서 주무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셨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말도 없이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치셨죠. 너 내가 주말마다 찾아가서 잔소리 좀 했다고 친정에 일러 바친 거니? 아,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원.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당당하게 처가 식구들을 불러다가 우리 아들한테 일을 시키기를? 너는 아주 며느리의 자세가 덜 됐다 덜 됐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아이고. 조용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기도 엄청 컸고 남편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거라고 옆에 딱 붙어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심한 소리 하는 걸 남편이 다 듣고 말았죠.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고서는 시어머니께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엄마 때문에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서울로 이직을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옆에서 떨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다고요. 엄마랑 사는 게 지독하게도 싫어서요. 미치겠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저한테서 찾으려고 했던 엄마의 그 행동이 저를 늘 지치게 만들었다고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집착 좀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요. 남편이 사자우를 빽 찌르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으시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도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뭐랄까 조금은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어요. 힘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부끄럽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절머리가 절로 났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 27살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대요.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성격도 잘 맞았고 이 여자라면 함께해도 행복하겠다 싶었대요. 만남이 지속될수록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집에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냅다 그 여자의 머리채부터 잡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굴던 게 다 니년 때문이었냐 하면서 말입니다. 첫 만남에 당연히 살가운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머리채부터 잡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우리 아들을 채간년이라고 바닥을 치면서 곡소리를 냈다는데 그 모습에 질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대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쥐어뜯은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참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남편의 첫 진지한 연애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막장 이야기로 끝을 내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여자친구가 생겨도 절대로 집안에 인사를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했대요. 본인이 나서서 대신 머리채를 잡혀줄 수 있고 온 몸을 다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 아니고서는 티도 내지 말자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헤어짐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남편은 이별로 인한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직을 했대요. 가족들 모르게 말입니다. 부산에서 무려 서울까지요. 부산에서 평생 살았고 부산에 친구들까지 다 있는 토박이가 갑자기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남편은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짐까지 싸들고 와버리신 거죠. 나도 여기서 지낼란다. 아들 없이 내가 어떻게 사니 하면서 찾아온 그날
정말 저승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본인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버티며 살았는지 알았던 남편은 또 매몰차게 나가란 소리도 못했던 거죠.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결국 이것도 운명이구나 싶은 마음에 포기하게 됐대요. 그렇게 회사에 일부러 남아서 잔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를 피하면서 시어머니와 점점 거리를 뒀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짙은 간섭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저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이었대요. 그 전에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집착들이 많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떨어지고 싶다고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제가 시어머니께 온갖 쌍욕을 듣는다고 해도 남편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미저리 같은 시어머니를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와 떨어지고 싶다는데 제가 편 한 번 못 들어줄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일단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를 바꾼 거죠.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셨었는데 비밀번호 한번 눈동냥으로 확인 안 하셨겠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저희가 일찍부터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척을 했어요. 휴대폰도 전부 무음으로 바꿔두었고 나중에는 아예 꺼버렸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서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치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숨소리 한 번을 안 내고 없는 척 했었다니까요. 매주 주말 그렇게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아니면 아예 친정에 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애들 거기 있습니까? 얘네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주말에 내내 집에도 없고 연락은 더더욱 안 받고요. 혹시 사돈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 며느리가 세운 계략 같은 거지요?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설마 애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애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위 얼마나 반듯하게 키우셨는지 양가 어르신들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이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왔었다면서 앞으로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참 기특하네요.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그랬다고요? 매주 저랑 시간을 보낸 만큼 사돈 댁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아, 예, 그러지 뭡니까? 제가 됐다고 신혼부부니까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라고 말을 해도 저희랑 더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3, 4개월은 주말마다 오겠다고 하던걸요. 어제는 심지어 여기서 잤어요. 집안에 사람이 복작복작하니까 참 좋네요. 사돈도 이런 시간 보내셨다고 하니 저희도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매주 찾아가지 않았냐면서 엄마도 우리 딸이랑 시간 좀 보내겠다면서 능청스럽게 말을 해주시는데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덕분인 건지 그 다음 주부턴 신혼집에 찾아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신나게 데이트도 하고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맛집 투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고집들을 격파시키고 있었죠. 저희 부부에게는 투쟁 같은 것이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께서 당하시니 점점 저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이랑 저랑 무려 6년 동안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생에 오뚜기였는지 지칠 줄 모르고 자꾸 번뜩번뜩 일어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죠. 남편이랑 대판 싸우면서도 이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말로 갈라서기엔 남편과 저 둘 다 너무 사랑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땐 잠시 휴전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아이로 딸을 낳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들을 못 낳았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옆에서 말 한마디 거둔 적 없었던 첫째 신우가 시어머니께 저 대신 제 남편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아유, 엄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직 애 낳은 지 12시간도 안 됐어. 근데 무슨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고 난리야? 언제까지 아들 타령만 할 거야?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낳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효도받으면서 살고 있어? 어? 누가 보면 짝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보통 시누이들은 시어머니 편이라는데 저희 시누이들은 뼛속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각자 이유는 다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못 살게 굴었었대요. 시누이들이랑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거의 남편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지치기도 많이 지쳤었겠죠. 우리 남편은 첫째 아이를 낳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들 못 낳은 며느리라고 구박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연을 싹둑 잘라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저에게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엄마는 또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난리를 칠 거고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건 보기 싫어. 우리 딸 아들 아니라고 혀차는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여보,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주재원 갈 사람 모집하는데 동남아 쪽이긴 한데 그래도 환경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재원 가는 게 어때? 남편은 해외로 발령을 갈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고 저에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어왔어요. 저는 사실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었죠. 주재원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어차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고 길어봐야 2년에서 4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장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준비 기간까지 몇 개월 걸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시어머니를 멀리 할 수도 없고 참견을 피할 수가 없으니 해외로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주재원 발령 신청을 냈고 정말로 동남아 쪽으로 자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준비를 한 일이었어요. 발령이 확정되자마자 저희는 집부터 내놨습니다. 집 계약이 끝날 때쯤 맞춰서 동남아 쪽에도 준비를 마쳤고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뭐라고? 5개월 뒤에 해외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아니, 일방적으로 자식이 어미한테 이런 통보를 하는 법이 어딨어? 미치지 않고서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있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해외 주재원 돌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요. 일단 서울에 있는 집 정리는 끝낸 상태예요. 어떻게 자식들이 해외로 나가서 안 돌아온다는 소리를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도 그동안 부산에서 매주 서울 오는 거 힘들어 했잖아. 이참에 부산에 있는 누나들 옆에서 손주 봐주면서 여유 있는 생활해.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해외에 몇 년 다녀오고 나면 시어머니의 집착도 사라지겠지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집착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시누이들도 전부 저희 말에 동감을 해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고 가기 전까지 매주 부산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남편은 그 말에서부터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고 난 뒤 아들이 변했다면서 저에게 달려들 생각까지 하셨고 시누이들이 옆에서 말려주어서 그나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산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마주쳐봐야 좋은 꼴 못 볼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집 정리를 하고 나니까 짐이 어찌나 많던지 짐들 중에서 팔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중고로 팔고 친정과 시댁에 보낼 것들은 보내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찝찝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그 뒤로 몇 번 더 부산에 갔었죠. 간 김에 쓸만한 짐들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에 간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산에서 말입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밤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차를 타고 내려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우리 아들 일을 어떡하면 좋아. 인사 잘하고 서울 간다고 갔는데 병원이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께서는 혼절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해외 주재원에 나가기로 했던 것은 전면 중지가 되었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막막한 지경이 되었죠. 남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고가 난 것이 전부 제 탓이라며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해외에 나가자고 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덮어 씌우셨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아들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매일 아들의 옆을 지키며 우리 아들, 왜 눈을 안 뜨냐고 울고불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자가 호흡이 가능했지만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곤히 누워 잠을 자는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병원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취직을 했어요. 집도 가구도 전부 정리를 한 상태라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라 더 이상은 이렇게 버티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했고 아예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동남아에 얻어두었던 집과 남편의 퇴직금 전부 털어서 서울에 작은 집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도 집에서 돌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시어머니께서 웬일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옆에 살고 싶어서 받은 집이 하나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4세대 주택이고 밑에가 주인집이 사용하는 창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 2개 있는 집치고는 널찍해. 가진 돈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을 집이란 생각이 들었죠.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허름한 외관에 비해 내부는 도배부터 새로 싹 한 건지 깔끔했어요.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도 부족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괜찮은 집을 봐두신 것 같아서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가구들도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새로 들여주셨어요. 특히나 남편이 하루 종일 누워있기에 침대가 편안해야 한다면서 남편 방에 들어갈 가구를 제일 성심성의껏 골라주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어머니께 죽일 년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으셨어요. 결국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남편의 병원비를 생각해서 집에서 돌보기로 했죠.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또 어린이집도 대기 순번이 돌아온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는 듯 했어요. 우리 남편 누워만 있는데도 곱더라고요. 깨끗하기도 하고 뭐 하나 거슬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고가 난 지 4개월 만에 집에서 남편을 돌보게 되었고 저는 돈을 벌면서 남편을 간병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느라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병원비가 나가질 않았으니까요. 정말 누가 보면 잠을 자나 보다 싶을 정도로 숨만 쉬는 남편을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으니 처음에는 제 탓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연락 한 통 오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전화로 우리 아들 별일 없냐? 뭐 이상한 낌새 없냐? 하고 끊으시고요. 정말 그 연락이 전부였어요. 서울로 이송한다 했을 때만 해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서울에 막상 오고 나니까 한 번을 보러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늘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눈을 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점점 사라졌죠. 언제까지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남편 때문에 지쳐갔고 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사고 후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일상에 적응을 했어요. 그 사이 아이도 많이 컸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일이 꼬이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아이를 보내야 했고 짐 챙겨서 집 앞으로 오신 부모님께 아이를 안기고는 출근을 하려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교통카드를 찾는데 지갑을 안 들고 나왔더라고요. 짜증이 너무 났어요. 팀장님께 버스를 놓쳐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내놓고 집으로 서둘러 올라가 지갑을 챙겨오려고 했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안방에 가서 지갑을 챙겨 나오려는 순간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도둑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주방에 가서 후라이팬 하나 들고 남편 방 문 앞에 섰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죠. 자기야, 그냥 갔어? 답답했지? 아유, 우리 자기, 앞으로는 내가 보살펴줄게. 일단 우리 세수부터 할까? 저는 웃음기까지 섞인 그 말에 바짝 얼어붙었죠. 후라이팬을 높이 들고 방문을 예고도 없이 확 열자 정말 경악을 할 만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가끔은 악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기괴한 광경이었거든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후라이팬으로 머리통이라도 후려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남편의 침대 옆에 진분홍색 옷을 입고 빨간 립스틱까지 바른 기괴한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어요. 제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께서도 얼음이라도 된 듯 가만히 멈춰 계셨죠. 저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는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화장을 하고는 남편의 침대 옆에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남편은 쥐 죽은 듯이 자고 있었고요.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말을 까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방 안에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되었어요. 남편의 침대 매트리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멀쩡히 가운데에 있어야 할 매트리스가 왜 밀려 있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시 한번 머리털이 쭈뼛 설 만큼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침대 가까이에 가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말리듯이 딱 붙잡는데 그 팔을 뿌리치고는 남편의 매트리스를 쭉 바깥으로 잡아 당겼어요. 고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매트리스가 바깥으로 부드럽게 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쪽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더라고요. 침대를 설치하는 날 저는 보지 못했었던 공간이었어요. 침대를 시어머니께서 준비했다고 들고 오셨었거든요. 우리 아들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데 허리라도 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작을 해온 침대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한번 침대를 한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침대에 있는 공간은 무척이나 특이했는데 바닥 마감이 없이 바로 방바닥이 보이게 뚫려 있었죠. 그리고 꽤 공간이 널찍하니 높았어요. 침대의 높이가 꽤 높았거든요. 병간호를 하려면 침상이 높아야 편하다고 제작을 해오신 거라 했었는데 바닥의 공간을 비워두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아니, 이 공간이 뭐냐고요? 아이고, 기청 떨어지게 왜 소리를 질러? 너 출근할 시간 아니니? 회사 그만뒀어? 여기서 도둑년처럼 뭐 하는 거야? 저희 집인데 무슨 도둑년이에요? 정말 도둑년처럼 이러고 있는 게 누군데? 아니, 설마 이 바닥 공간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전화로만 연락하고 한 번에 찾아오지 않았던 게 설마 이 바닥에서 지내고 계셔서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저는 너무 무섭고 기괴해서 손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가만히 누워만 있는다고 해도
몸에서 유분기도 나오고 땀도 흘리고 할 텐데 늘 깨끗하고 고운 얼굴로 우리 남편이 누워 있다는 게 그동안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신경도 잘 못 쓰고 그랬는데 늘 깨끗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저 몰래 숨어 있다가 수건으로 닦아도 주고 보살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일이었다면 감동적이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소름 돋고 이상하고 그냥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없는 사이에는 우리 남편한테 자기야 자기야 하고 불렀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분명히 방문을 열기 전에 똑똑히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요. 왜? 그동안 내 덕에 편했던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저리 가만히 뉘어놓고 너야말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았잖니. 내 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저런 걸로 누워있는데 너랑 같이 해외에 간다는 소리만 안 했어도 니년 때문에 뺑소니 당한 거 아니야. 짐 정리한다고 부산에 내려오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더니만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확 잡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들고 있던 후라이팬으로 차마 시어머니를 칠 수 없어서 후라이팬을 던지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맞불 작전으로 머리채를 잡았죠. 정말 둘 다 이를 악물고 싸운 것 같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어떤 계략을 꾸민 건지 상상을 하게 됐죠. 처음 이 집을 구할 때부터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집을 미리 봐두었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굳이 이 집을 들이밀면서 저에게 계약을 하라고 했을까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를 확 밀쳐서 내동댕이 치고 침대 밑에 빈 공간을 확인했어요. 집이 다세대 주택이었잖아요. 밑에는 집주인네가 창고로 쓰는 공간이 있었고요. 집주인이 저에게 계약을 할 당시에 창고는 본인들이 쓸 테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침대 밑이 뚫려 있어서 맨 바닥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아래쪽에 웬 홈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홈에 손가락을 넣고 들어올리니 작은 문 같은 게 열리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설마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에요? 집주인이 쓴다고 했던 지하 창고가 여기예요? 이상하게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집주인이 창고는 본인들이 쓴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부터 묘하게 낡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새 것 같았던 것, 그리고 침대 프레임까지 아들 생각해서 미리 짜왔다는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께서 이 집에 몰래 들어와 아들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벌인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중요했어요. 저는 바로 둘째 시누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 엄마? 집에 있겠지. 동생 그렇게 된 이후에 집 밖에 잘 안 나와. 그래도 주말에는 가끔 애 봐주러 오셔.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평소에 저희 남편 침대 및 공간 그리고 지하 창고까지 본인 마음대로 쓰면서 지내다가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끔은 부산에 있는 시누이들 집에 찾아가서는 아들 사고 이후에 울적해서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연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들키고도 당당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는 지하 창고라는 곳에 갔더니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집안 살림살이라도 끌고 온 건지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여기서 지내셨던 거예요? 소름이 돋아도 이렇게 돋을 수가. 그래, 내가 아픈 내 아들 간호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달라 그랬냐? 아니면 우리 아들 돌보라고 그랬냐? 내가 내 손으로 하겠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몰래 숨어 들어와 살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집주인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단 소리예요? 저한테는 창고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인들 기증품이 있다고 그러더니 어머님이랑 짜고 말에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를 놓치게 생겼는데 그렇게 장단 맞춰야지. 내가 그 집주인들 입막음한다고 이 집에 창고까지 리모델링까지 싹 다 한 거야. 어머님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리모델링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옆에서 지낼 수 있는데 나한테 가진 게 뭐가 필요하겠니? 다 팔아치웠다. 정리 싹 해서 여기로 온 거야. 아, 왜? 뭐 불만 있냐? 너는 내 덕에 우리 아들한테 뭐 하나 신경 쓸 거 없었잖니.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 꼴로 누워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해. 저는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어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남편 사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고, 그 전까지는 남편도 부산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꾸민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남편이 부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이런 상황을 대비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서울에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할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죠. 정말 철두철미한 집착 아니겠습니까? 제가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긍정의 의미였죠. 어머님, 정말 소름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어머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진절머리 쳤는지 알겠어요. 이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네가 뭘 알아 이년아. 뭘 안다고 나한테 평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왜? 우리 아들을 나한테 빼앗길까 봐 겁나냐?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나밖에 몰라. 나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은 내 자랑거리이자 내 남편 자리를 대신한 녀석이고 내 유일한 사랑이야. 마치 내 남자야 하는 얼굴을 하면서 우리 남편을 끌어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 사랑, 내 여보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미친 행동을 전부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미동도 없는 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사랑이야, 내 자기야 하는 그 꼴을 전부 담은 동영상을 신우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날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죠. 제가 나간 사이에 모든 걸 들켜버린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저희 친정부모님께 호출을 했고 바로 집으로 오셔서는 그 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제가 보낸 동영상을 본 시누이들도 그날 오후 전부 서울로 왔습니다. 아유, 옳게 정말 미안해. 우리는 엄마가 막내에 대한 집착이 상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있는 곳에 본인도 있어야 한다면서 방 밖으로 꼼짝도 않던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사위들이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자 발버둥을 치며 끌려가셨죠. 차에 거의 감금이 되다시피 타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거 놔라. 우리 아들 외롭다.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로부터 4일 뒤 첫째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결국 정신병원 시설에 입원시켰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랄 소식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우들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란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된 시어머니는 꽤 많은 병명을 얻었대요. 리플리 증후군에 정신 착란 증상까지 있다는 의사 소견으로 결국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본인을 기다리느라 누워있다고 그러더래요. 저랑 이혼하고 본인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 또한 소름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늘 있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을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 또한 안정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난 뒤 저희 남편은 여러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왔거든요. 장기 기증서약을 미리 작성했던 덕분에 마지막 가는 길까지 좋은 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는 실어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타의적인 건지 자의적인 건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시누이들 얼굴도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기일이라 신경 써서 제사도 지냈어요. 아직 너무 어린 우리 아이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사진 속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며 아빠하고 불러주겠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사는 것이 안타까운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차마 뱉지 못하는 말을 속으로 삼키시지만 저는 꿋꿋이 버텨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랑 함께라면 못 이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는 슈퍼우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에게 꿋꿋하게 잡초처럼 잘 버티라고 용기가 나는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원동력 삼아서 우리 딸 누구보다 멋지게 대차게 키워보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